제가 같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맑은 영화이니만큼 소중한 기억을 만드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분이 또 이어져 있으시기도 한데 이 두 분의 인연은 감독과 배우로 만나신 적이 이미 2차례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2011년에 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트레일러를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배우로 유지태 배우님 캐스팅하셔가지고 촬영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의 2013년 영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인류자근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자금과 연관된 거액의 돈을 가지고 펼치는 어떤 스릴러인데 그 영화를 감독님이 연출하셨을 때 유지태 배우님을 또 캐스팅하셔가지고 찍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떤 영화 보면 저 감독은 저 영화에 담긴 이런 면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배우님이 그 두 촬영장에서 느끼신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또 오키쿠와 세계를 보면서 내가 아는 감독님의 이런 면이 영화에 좀 담겼구나 라고 우리보다 더 가깝게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된 건 그 양석일 소설의 어둠의 아이들. 네, 그 영화를 지금 이 배급사가 처음 배급했을 때 그때 영화 감독님 알게 됐었고, 이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의 뭐랄까요, 그 미장센 스타일을 조금이나마 먼저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영화를 약간 동경하기도 했고 감독으로서 동경을 했었고 사실 이 엔라인 필름 대표님도 그때 그 영화를 수입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멋있는 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 어둠의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KT라는 영화를 이제 또 찾아서 봤는데 그 일본 감독이 왜 이런 한국 대통령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들었고 그 동경이 훨씬 더 커져 있었죠. 약간 또 제가 영화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마치 살아있는 구로자와 아키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살아있는 스즈키 세이준 이런 급의 어떤 감독님으로 이제 제가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뭐 약간 주눅도 들고 긴장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제가 부위원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 감독님 모시고 트레일러를 이제 만들자고 하셔가지고 그 당시 제가 프로듀싱을 했었고 이제 배우를 함께 했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 계기로 제가 인류자금 M이라는 영화를 함께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좀 너무 말이 길었나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한번 찍었었고 그리고 원래 태국도 찍는 게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네네네. 그 뉴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3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스태프들을 경험을 했었고 다양한 배우들을 만났었고 당대 인류자금 M은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였어요. 일본에서 국제적이고 굉장히 큰 영화였어요. 대형 제작사가 붙어서 당시 가장 컸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일본의 당대 스타들을 만났었고 그들의 어떤 스타일을 잠시나마 느꼈었고 그리고 제가 버팔로 66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뱅산갈로를 빈센갈로를 한번 만나서 촬영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제 인생에서
좀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촬영장, 그리고 기억할 만한 그런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농담입니다. 이 일본 영화가 저희 한국 영화도 그랬었지만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그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디지털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필름 영화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프로덕션을 굉장히 운영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딱딱 카트 찍고 저 한 카트 찍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커트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저희 지금 현장 우리가 보고 있는 즐기고 있는 OTT 시리즈물이라든지 일본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영화는 그 어떤 커트의 어떤 그 미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쭉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뭐 이런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즉흥적이고 어쨌든 그 영화는 컷과 컷이 붙었을 때 그 만들어진 어떤 그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근데 이 디지털 세대에서는 그런 걸 좀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 감독님은 그 영화 만드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세곤도도 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 당시에도. 네. 필름 영화 시대의 감성을 약간 철저하게 좀 가지고 계신 그런 감독님이시군요. 그럼 이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안에서도 좀 새롭게 시도되는 면들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이 영화가 어떻게 처음 태동이 됐는지 감독님이 오늘 인터뷰도 하신 날이라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요약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오키쿠와 세계는 처음에 기획 자체가 환경 문제를 좀 주제로 100년 뒤 지구에 남기면 좋은 어떤 다양한 시대의 좋은 날 이런 모습들을 좀 영화로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기획한 좋은 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획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제안을 하라다 미치오 프로듀서한테 받으시고 감독님이 그럼 무슨 내용의 영화를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일본 에도 시대 사람들이 특히나 물건을 굉장히 아껴 쓰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시고 또 그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에 보셨지만 분유업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진짜 분유업자 없으면 그 시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되신 다음에 그렇다면 그 에도 시대 밑바닥 청춘들 얘기에 이런 주제를 좀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녹여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 영화의 묘미인데 장과 장으로 그래서 서장과 종장까지 전부 9가지 장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처음 구상하셨을 때만 해도 장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흐르는 장편 영화로 기획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게 제작비가 장편이 처음에 안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2020년쯤에 지금의 제7장 세계의 오키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죠. 그 오키쿠하고 츄지가 눈 내리는 그 속에서 그 마음과 몸짓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부터 일단 15분 정도의 단편으로 일단 완성을 하셨대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자금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이듬해 2021년에 지금의 제6장 그리고 배는 간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야스케하고 츄지가 강을 건넌 뒤에 약간 옥신각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사이좋게 가는 장면 있죠. 요거를 또 한 15분 정도 찍으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계기로 해서 장편에 해당하는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미 찍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하나의 장이 마치 단편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확대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좀 앞뒤로 새로 쓰셨다고 할까?
하는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완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왜냐면 이 형식이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부터 감독님 머리에서 천지적으로 아 이런 형식 이렇게 생각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런 감독님이 처음에 그 장부분 없이 찍으시려고 했던 어떤 영화의 내용과 지금이 약간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가장 큰 차이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4年前に作った短編、3年前に作った短編でこういう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お金を集められる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は叶わなかったんで、発表もしなかったんで、結果その短編2つを盛り込んだ長編にしました。もしお金が集まっていれば同じテーマで同じ俳優で長編をまた新たにシナリオを書こうと思ってました。もしそのお金が集まって別の長編があったとすれば、この今の映画に含まれてない武家屋敷のお侍さんの家のトイレ事情とか、将軍の家のトイレ事情とか、あるいはその頃日本には鎖国をしていたんですが、オランダ人とかポルトガル人の宣教師とか江戸の町にいて、彼らがこの日本の糞尿のサイクルを見て驚き、それを記述で残してあるんですよね。だからもし別の長編があればポルトガル人とかオランダ人とか出てたかもしれないし、言えば結末も少し変わったかもしれません。 일단 4년 전과 3년 전에 단편을 만들었을 때 이런 영화를 만들 거라고 파일럿으로 만들었고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고요. 발표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에 만든 단편 2개의 작품을 담은 장편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일찍 자금이 모였다면 같은 테마와 같은 배우를 가지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장편을 만들었다면 지금 단편집에서는 담지 않은 사무라이의 집이나 장군의 집의 그 화장실 사정 같은 것도 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등지의 그 선교사들이 에도의 거리를 보고 이 순환 경제를 보고 놀라고 그걸 기술한 기록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이나 네덜란드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고 결말도 다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완성된 게 정말 더없이 반갑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일본 문학을 잘 모르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각 단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장과 장의 그 짧은 맛, 근데 되게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은 장과 장이 이어지는 게 꼭 마치 하이쿠? 아주 아름다운 하이쿠 9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이쿠도 잘은 모르는데 그 짧은 시 안에 계절의 아름다움, 인생을 관통하는 것 같은 깊이, 그리고 굉장히 구성진 재치나 해악 같은 게 다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께도 이런 연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이긴 하지만 아마 이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영화를 쓰고 연출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묘미를 담아야겠다라고 고민하셨던 바도 있고, 또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이 형식이 주는, 이 형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것도 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면 もう短編から始まったんで、それを含めた長編にするときにはもう短編集というか1話完結の短編をつないで長編にすると、こういう試み僕にとっては初めてだし、それしか方法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それで僕にとっても新鮮でした。で短編
って非常に難しくて、普段マラソンやってる人間が急に 100m 走れって言われてるようなもので、やっぱり長編を2時間のものを全体を通してイメージしながら撮るのと、短い、1話完結のものを撮るっていうのは、多分何かしらものの考え方も変えなきゃいけないし、起承転結のあり方も変えなきゃいけないんで、これはこれで長編を何度も経験してきたからといって短編がうまくいくとは、短編もうまくいくっていうことはあんまり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こそ自分が試されてると思って楽しみながら間違いのないようにしました。とにかくクライマックスを先に取っちゃったんで、それを遡って例えばお菊が喉を切られる前を後から考えてるわけですね。どういうシチュエーションで声が出なくなったかとか、こうやって逆算してこう物語を考えるっていうのは、これは非常にもう非常になんかもう状況がそうさせない限りは自分からは絶対発想しない、ものづくりだったんですね。일단 하나의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편이 계속돼서 완결이 되는 작품이 모인 단편집 형식을 취한 건 저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100m 단거리 달리기를 해보게 된다면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편을 만들 경우에는 모든 것을 구상해 놓지만 단편은 짧은 1화를 완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기승전결도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편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해서 단편을 잘 만들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시험에 들면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했고요. 클라이맥스를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이 장편과 단편의 묘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또 예시를 하나 드셨는데요. 오키쿠가 목소리를 잃기 전의 상황을 역산해서 이야기를 생각해야만 했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저로서는 이런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독님의 새로운 시도와 즐거움 속에 탄생을 했는데, 그 결과 시적인 정치가 느껴진다라는 말을 유감없이 쓸 수 있는 작품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야말로 이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지태 배우님께서는 또 감독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 영화의 시적인 정치 같은 걸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이죠. 영화하는 그 영화 언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시적인 형태로 다루는, 우리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그 시라는 그 말이 약간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이 오키쿠와의 세계를 봤을 때 흑백의 또 옛날 에도 시대 배경이니까 약간 그 아까 고로자 아키라 감독의 라쇼몬 같은 그런 영화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단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될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노장 감독이 갖고 있는 이 시야로 좀 삶을 관통하면서 운유적인 표현을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 영화가 이제 그 약간 관객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온갖 기술들을 쓰고 또 약간 강박을 가지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뭔가 그런 구속이 없다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근데 이 영화는 쭉 되게 설명을 이어가는 영화라기보다 오히려 장과장이 끊어지는 순간에 되게 우리가 그 장면 순간의 함축적인 어떤 의미나 감정들을 되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쉼표의 순간 그윽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묘미가 있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맛이 있다.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럼 배우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아니고 아마 저 시대를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봤을 때도 이 영화가 더 색다르게 다가온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다기리조, 그 감독님하고 당연히 작업을 했던 배우이기도 한데, 오다기리조는 이 영화에 눈 내리는 장면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진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배우님한테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장면이나 순간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하고 약간 벗어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생각됐던 건, 영화를 느끼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느 순간 한국 영화는 계속 설명하기 급급했거든요. 이제 멀티플렉스가 되면서 뭔가 관객을 끌어들여야 되고 자극을 줘야 되고,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선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대형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설명 대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영화들 이제 기억해 보면 사실 그 장면 참 아름다웠지, 그래 그 장면 보면서 그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혹은 슬프다, 혹은 저 사람이 신경이 저랬을 거야 하고 느꼈거든요. 그 느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모처럼만의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아니 제가 얘기한 건 너무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장면 이런 거 여쭤봤는데 전체적인 그거죠.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사랑이 그 본능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엔 그 이성보다 본능이, 사랑이 이긴다, 이런 그런 느낌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호감도가 확 높아진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백미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이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영화가 만들어지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처음부터 흑백 영화로 찍으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흑백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처음에 딱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いろんな質問を受けた中で必ず言われるのはうんこの直接描写があるからあまりグロテスクにならないようにモノクロームにしたんだろうって言われるんですけど、順序的には逆なんですね。僕はずっといつかモノクロームで映画を撮りたいって思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なかなかモノクロームっていうこと自身が何かチープに思われるのか古臭いと思われるのか、なかなかそういう企画が通らないわけですね。でも今回はルイさんの原田光雄が自分のお金でやり始めた自主映画だったから、誰か偉い人に何か言われることなんかないんで、じゃあ今回モノクロームで撮るチャンスだと思いました。でやっぱりモノクロームの魅力っていうのは色の情報がない分光と影だけで表現する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観客はそこに想像力を働きかけるわけです。色を逆に感じようと思ったり、そしてモノクロームの方が人物の表情に集中できる、
あるいは自然描写の中でも木々のざわめきみたいなものは単なる風景じゃなくて一つの言語として受け止められるっていう、そういう非現実の世界に落とし込めることで観客のいわゆる想像力をに期待できるし、それに期待したいと思ってモノクロームにしました。でモノクロームで行くよってスタッフに言って準備中に小道具さんがうんちを作ってます。その出来上がりをスタッフで見に行った時にあまりに質感が本物だったので、その上で僕はその時に初めてモノクロームにし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た、そういう順序ですね。 혹시 이런 질문을 해주실 때 꼭 이런 똥의 그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으세요. 조금 그로테스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순서상 그 반대입니다. 저는 언젠가 흑백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모노크롬, 즉 흑백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했을 때 싸 보이는 건지 조금 오래돼 보이는 건지 그 기획서를 냈을 때 잘 통과가 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로듀서인 하라다 미츠오 프로듀서님께서 직접 자기 자본으로 만든 독립영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저에게는 흑백 영화를 만들 좋은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이 흑백의 매력은요, 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빛과 어둠으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관객분들의 상상력이 발휘가 돼서 오히려 색을 느끼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표정에도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묘사 역시도 언어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 묘사로 표현이 되고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지면서 관객들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고 그것에 기대하고 관객분들이 그렇게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백 영화로 만들겠어요 하고 말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똥을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실제로 보니까 그 질감이 너무 진짜 같아서 그때 처음으로 흑백으로 하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흑백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묘미는 또 하나의 묘미는 각 장의 끝에 붙는 컬러 화면이 마치 그 정말 아름다운 씻고 끝에 붙는 정말 절묘한 쉼표처럼 작용을 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는 건데요. 그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총 그 9장 중에서 제 7장 3개의 오키쿠랑 마지막에 종장 오키쿠의 3개에는 컬러 화면이 끝에 안 붙고요. 나머지는 다 컬러 화면이 붙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장면들이 너무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데 이렇게 끝에 컬러 화면을 배치하신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그 쉼표 마침표처럼 컬러 화면을 만드셨으니까 어떤 장면을 컬러로 끝낼지 이런 거를 아마 정하시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청하겠습니다. まずその3年かけて、短編を取りためていくっていう作り方だったんで、その短編のいわゆる結末ラストカットをカラーにすることでその1話完結という区切りをはっきりさせたかったですね。それとこれは江戸時代の循環型社会を背景に、していますけど、これは過去の話ではなくて今の現在の自分たちの立ち振る舞い、このものを無駄にしている自分たちの問題としても受け止めてほしいので、
ある種カラーというある種ショッキングなインサートをすることで、あ、これは今の自分たちの問われてんだ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気づいてくれれば嬉しい。で3つ目は全編モノクロームにするとなんか昔誰かが撮ったような映画にしか見えないだろうなと、なんか現代に結びつけてもらえないだろうなと思ったことも一つあります。だから一度全部モノクロームにして試してみ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昔々誰かが作った過去の作品にしか見えなかったんで、それは僕らにとっては違うなと思いました。まさかうんちまでカラーにす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かつその短編の最後をカラーにするっていうルールをもう途中からやめました。おっしゃるように雪のシーンの抱き合うところの実はラストカットがカラーなんですね。そのルールから言うと短編の最後なんでも圧倒的に雪のシーンはそのモノクロームの方が美しかったんです。でそこからもうそういう、ルーティンみたいなことはもうやめようと、そこから以降はもうカラーを挟まないって決めたんですね。それはもう雪の場面の美しさを持ってもうそういうルールは一旦忘れようって。일단 3년에 걸쳐서 만든 이 단편들이 그 축적이 된 그런 방식인데요. 단편의 그 마지막 끝을 확실히 컬러로 만들면서 한 장이 끝났다라는 구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도 시대의 순환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로서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컬러를 인서트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부 흑백으로 만들게 되면 누군가 옛날에 찍은 영화같이 보여서 도무지 이렇게 현대 영화로서 이렇게 결부지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부 흑백으로도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옛날에 누가 만든 작품처럼 보여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컬러를 컬러로 생성이 되었고 제가 똥까지 컬러로 만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규율처럼 마지막 부분에 컬러를 삽입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7장에서는 슈지와 오키쿠가 같이 끌어안는 신에서는 압도적으로 흑백으로 만들었을 때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규율을 조금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아름다움은 흑백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었고 7장, 8장 그리고 종장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캐릭터 얘기, 이 청춘들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오키쿠, 야스케, 추지, 그리고 오키쿠의 아버지인 겐베이, 그리고 이웃집 옥수인 이름이 딱히 나오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요 5인물 정도가 좀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각각의 어떤 개성이나 가치관이 다 다른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님은 아마 영화를 보실 때 배우의 눈으로서 좀 본능적으로 인물을 하나하나 살피시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5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좀 재밌게 흥미롭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혹시나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이 5 캐릭터 중에 진짜 저런 거 연기해보고 싶다 라고 느끼셨던 점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겐베이. 겐베이. 그 아빠 역할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네요. 맞죠, 멋있죠. 네, 스토리가 좀 더 상업적이지 않을까? 네, 전 상업 배우니까요. 근데 겐베이 멋있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저는 사실 그
감독님 이건 저의 또 편견 어린 어떤 생각인데요. 그 나이가 많으신 감독님들이 청춘 영화, 청춘을 주인공을 하로 만든 영화를 볼 때 가끔은 저 청춘의 모습이 내가 아는 청춘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뭐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감독님께서 청춘을 바라보는 모습이 오히려 되게 싱그럽고 좀 폭 넓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자기가 아는 옛날 청춘을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는데 저는 그게 감독님이 내가 느꼈던 청춘을 청춘의 입장에서 그리려고 하신 게 아니고 감독님이 이 새 청춘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점이 딱 유시태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겐베이가 추지에게 그냥 되게 뜬금없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 새 청춘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청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고 되게 넌지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겐베이의 시선으로 청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아마 그런 좀 청춘을 그리는 마음, 겐베이의 그 대사를 쓰신 마음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まあ本来は僕は青春とか描くのは下手です。そこで訳して。 원래 저는 청춘 같은 걸 그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まあそうですね。源兵衛が若い人にこう物を世界とか好きな女ができたら、惚れた女ができたら、お前が世界で一番好きだと言ってやれとか、そういうことをこう伝えて、しに行くわけですよね。そこの源兵衛の立場で何か若い人に伝えたくてこの脚本を書いたかもしれないです。今言われてみて分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う年長者から若い人に何かを伝えたいってあまりこう啓蒙的になってはいけないんですけど、これを作った3年間がコロナ禍の真っ只中だったわけです。とテレビをつければ世界中のあちこちでパンデミックが起きて、何か自分たちの周りの生活だけじゃなくて明日世界はどうなるんだろうとか、そういう恐怖心不安はみんな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世界中共通で。その時期に撮ってるからこそ世界というワードを盛り込んだし、かつ僕の映画のラストは絶望で終わったり人が死んで終わ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今回は爽やかに終わりたいと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言えば いくら貧しくても、いくら人に見下げられるような身分でもめげないで自由を渇望し続けるっていう、そういう希望で終わら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で、ある偉人の言葉で、明日世界が終わろうとも私はリンゴの木を植えるっていう一文があるんですよ。その一文が自分の頭の中にあって、そうやって作ったのかなと作ったんです。でコロナ禍じゃなかったら主人公の誰かはクソまみれで死んでるラストだと思います。 일단 겐베이라는 인물이 젊은이 추지에게 세계라는 말을 쓰거나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 세계에서 너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죽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겐베이 입장에서 저도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고요. 연장자의 입장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촬영을 한 시기, 이 3년간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였습니다. TV를 틀면 세계에는 팬데믹으로 어수선한 시기였고 내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이 세계 공통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찍었기 때문에 세계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할 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이 제가 원래 영화를 만들 때 라스트에 절망적인 결말을 내거나 누군가 인물이 죽거나 하는 그런 결말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결말만큼은 이 영화는 산뜻하게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결말을 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위인이 말씀을 하셨죠. 내일 세계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누군가 인물 중 한 명이 그 똥에 빠져가지고 헤엄치면서 죽는 그런 결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삶을 긍정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럼 이어서 이거 여쭤봐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그 일본어 제목은 이게 오키쿠노 세카이라고 해가지고 오키쿠의 세계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야스케, 추지, 이 오키쿠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진짜 큰 변화를 똑같이 겪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 새 청춘 중에서도 제목을 오키쿠의 세계라고 지으셨어요? 야스케랑 추지가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世界の大きくというのは日本語のタイトルですね。名もなき大きくも世界の一員であるという意味合いでつけました。で、韓国のタイトルの世界と大きくも同じ意味だと思います。名もなき人も必ず世界とつながっているんだというそういう意味で、タイトルをつけたんですけど、その大きくに代表してもらっただけでそれは、世界の忠治、世界の安家、それはもう僕の中では複数含めた代表して大きくにしてあるだけです。 일본 제목은 세계의 오키쿠, 세계의 오키쿠라는 제목인데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인 오키쿠라는 사람도 세상의 그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한국의 제목인 오키쿠와 세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쿠가 이들을 대표할 뿐이고 세계의 추지가 될 수도 있고 세계의 야스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키쿠가 이들을 대표했을 뿐이죠. これ韓国で大ヒットすれば多分続編として世界の忠治とかなるのかな。 한국에서 만약에 굉장히 흥행이 성공한다면 세계의 추지, 세계의 야스케가 될 수도 있겠죠. 왜요?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 보면서 좀 재미난 상상을 좀 했었는데 두 분께 이거는 상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저는 그 야스케라는 인물도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스케가 영화에서도 얘기됐지만 허풍쟁이고 막 세상을 바꿀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조각상 같은 거 보면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야스케는 지나치지 않고.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말을 하는 소원, 기원이 아니고 혼자 비는 거니까 저때 야스케는 뭘 빌까? 근데 저때는 허풍 말고 뭔가 가장 자기한테 절실한 걸 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그걸 어떻게 상상하실지 얘기해 주실지 좀 궁금해서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何を願うかはその俳優の池松壮亮に委ねました。映画安家の身分からすればなんていうかもっと豊かな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僕としては世界平和 일단 무얼 빌지는 이케마츠 소스케 배우님께 전부 맡겼고요. 네. 그런 신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빌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아마도 세계 평화. 彼はこの下越愛っていうその糞尿の汲み取りをする役をしつつ、片絵で皆さん分かってらっしゃいますかね。新仮面ライダーという映画も並行してやってたんです。でその
の池松壮亮にこっち糞尿を運ぶ役をやりつつ仮面ライダーという全く違う役をやるのはしんどくないかいって聞いたんです。そこまで。 일단 이 야스케라는 분유업자 역할을 이케마츠 배우님이 맡으면서 동시에 가면라이더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신 가면라이더라는 영화를 병행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케마츠 배우님께 이 분유업자 역할을 하면서 가면라이더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そうすると池松壮亮はこう答えました。2つの役を同時にやるのは違和感が全くないです。なぜならこの2つの役は両方とも世界を救う役ですから。 그래서 이케마츠 소스케 배우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두 가지 역할 모두 세상을 구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그러면 가면 라이더로 또 변해서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배우님은 어떻게 상상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종교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위안을 주는 존재? 그런 어떤 자기 위안을 좀 찾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저는 좀 이 모든 영화인들이 다 소원하는 게 자기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뭔가를 빈다면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꼭 만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간절한 영화인의 마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피부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그 예술가들이 자기 이 그림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언제든지 도화지 사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건 자본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돈이 그냥 개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참 불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네, 되게 정말 우픈 얘기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그게 바로 내 주변 얘기고, 그리고 나도 겪을 수 있는 얘기고,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얘기고, 그 우픈 얘기들 중엔 정말 슬픈 얘기들도 있어요. 예, 이게 정말 희극처럼 보이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정말 아주 괴롭고 비극적인 어떤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은 항상 그런 꿈을 꾸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식의 장편으로 만들고 배용균 감독처럼 달마가 동쪽으로 강가달도 뭐 이런 거 찍을 때 정말 자기가 카메라맨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조명도 다 하고 원맨 밴드를 하는 그런 감독들을 보면 경이롭죠. 네, 경이로워요.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 좀 경이로운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아이들도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키쿠와의 세계 3년 동안 12회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12회차로 완성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영화라는 어떤 갈망으로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고, 정말 찐 영화인들이 세상엔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박수?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3년의 어떤 기다림과 막막한 고통과 이런 인내 이런 게, 근데 영화에는 이렇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영화가 너무 산뜻하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를 생각해서 세계라는 게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인터뷰 보니까 감독님이 세계라는 말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 이전 작품 중에는 반세계, 엔타이 세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지으신 바도 있고 한데, 저는 근데 이게 궁금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영화에 중요하게 등장하니까 세상도 아니고
천하도 아니고 세계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그게 주는 또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을 딱 꼬집어 쓰셨는지. まあ、おっしゃる通り世界というのを映画の題名に含んだのは今回で2回目で、ちょっとなんら政治的な活動もしてないので偉そうな言葉に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例えば今ウクライナやガザで起きていることはそれで僕らにとっても地続き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自覚が必要だなという意味で、世界がどういう状態の時に自分は何を取るんだろうとかいう意識を常に持ってます。だからウクライナのことだって実際に小麦が高騰したり原油が高騰してガソリンが上がるとか、実際に自分たちの生活のにも直結した出来事であるし、ある種、今こうやってる時間にまあ世界では何が起きてるんだろうとかで、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んですけど、それを意識するっていうことは作り手にとって非常に大事だなっていう。だから世の中とか世間とかじゃなくて、僕にとってはやっぱりどんな小さな映画撮ろうが世界というものを意識しながらやってるつもりです。かなり偉そうでごめんなさい、미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화가 두 번째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지금 가자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결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가 항상 어떤 상태로 있나, 이 상태의 세계에서 나는 어떤 영화를 찍어야 하나라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밀가루의 가격이 상승하고 유가 상승이 또 이뤄졌죠.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직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영화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세상도 아니고 뭐 이런 세간 이런 말도 아니고, 세계로 단어를 꼬집은 것은 항상 이런 세계를 의식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난 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꼭 유지태 배우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어쨌든 배우님이시고 옛날에 무용도 하셨고 우리 중에 제일 잘할 것 같으셔서 이 영화를 본 기분이나 이 영화의 청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를, 이 영화는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얘기하는 영화니까 그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몸짓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 감독님한테 보내는 마음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어디서 눈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감독님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영화에 대한 질문 아니면 감상 얘기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손 드셔가지고 모자 쓰고 그 패딩 점퍼 입으신 분한테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네. 혹시 목소리로 가능하세요? 이게 좀 울린대요. 객석이란 마이크가. 저는 이 중에 오키쿠와 슈지의 성형 드라마로
읽으심에 있어서 그 청춘이라는 소재와 순환하는 세계를 연결시킨 청춘 드라마로 만드신 감독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なんかまずなんか意味があってそうしたっていうよりやっぱり自分で脚本を書くときになんかこう想像する登場人物あるいはその人物のキャラクターとかまあなんか考えながらものづくりをする脚本作りをするんですけどもうその時に主人公は、若い女性であった方がこのテーマが伝わると思ったんでしょうね。下声買いを主人公にするって発想は、まあ、簡単にはできたんですけどそうじゃなくてその下声の汚れた仕事をする人をどういうふうに他者は見つめるのかとかその誰がその彼らを理解するのかと考えた時に女性の方がいいと思ったしそこに淡い恋も入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した。要するに、身分の差とかそういうものを乗り越えるというような階級の差を乗り越えるというようなストーリーにしたいと思ってたからです。あんまりうまくいなかったんで。 일단 특히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라기보다는 각본을 쓸 때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각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었을 때 주인공은 젊은 여성으로 하는 편이 이 테마가 조금 더 잘 전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묘업자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발상은 쉽게 가능하긴 했지만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타인이 어떻게 보는가를 조금 주목을 하게 됐고요. 누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인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엷은 사랑이라는 요소도 조금 들어가면 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계급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청춘 드라마와 성장을 이어서 엮으신 이유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죠? 청춘 드라마와 성장 드라마를 함께 엮으신 이유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순환사회와 청춘 드라마를 엮으신 이유를 죄송해요. 네. まずはこの映画の題材がその循環型社会っていうのをベースにするという前提から始まっているんですけどそのいわゆる、そこからそのある種啓蒙的にものを大事にしましょうとかあらゆるものをリサイクルして再利用しましょうとかそういうメッセージが前に出るではなくてそのベースにあるその循環型社会を用いてやっぱり時代の若者たちの生き方とかあるいは障害を受けて声を失ったからこそ気づいたことがあってその気づいたことが階級差を埋めることになって恋が成就するみたいなやっぱ人のドラマ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なんかそのテーマが前に出るとこの映画は単なる教育映画になるなと思ったんです。 네, 이 영화는 우선 순환 경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계몽적으로 뭐 이런 활동을 하자, 재사용하고 환경적인 활동을 하자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환 경제를 베이스로 깔고 그걸 이용해서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잃음으로써 어떠한 깨달음을 오키쿠라는 인물이 얻게 되고 계급차를 메워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휴먼 드라마를 그리고 싶었고요.
그 테마를 너무 전면적으로 환경에 대한 테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게 되면 단순히 교육 영화에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포스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질문 2개 정도 더 봐요. 20분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 하나만 더 받으라고 저한테 수신호가 막 와요. 네. 그럼 배우님이 영광에 한번 골라주세요. 어려운 일을 제가 잡고. 배우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너무 때리다가 이게. 안경 쓰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맨 앞줄에? 네.またモノクロームの作品を、作られますかという質問で、やっぱり今回初めてやってみて、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やっぱり観客の想像力をかきたてる豊かさを感じましたし、やっぱり映画はどこかで非現実である方がノスタルジックだったり大敗を感じたりすると思うんで、そういう意味でテーマがモノクロームが向いているんであればまたモノクロームに挑戦します。でそれが昔話じゃなくて、今回江戸の話じゃなくて現代劇でまたモノクロームに挑戦したいなとは思ってます。 네, 이번 작품이 흑백 작품으로선 첫 번째 도전이 된 작품이었는데요. 역시 흑백으로 만들다 보니까 관객분들의 상상력을 부추기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역시 영화라는 것은 조금 더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어떤 향수나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주제만 맞는다면 또다시 흑백 영화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에도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극 흑백 영화를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겠는데요.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현대극의 흑백 영화의 주인공인 유지태가 되면 네, 수면 상상해봤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흑백 영화 만드는 거요. 네, 사실 저는 좀 상상하기를 좀 좋아하고 엉뚱한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 머릿속에서는 뭐 영화가 몇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대본이 그 성적 대상이었던 여성이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의 영화를 이제 흑백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색이 변해서 나중에 컬러로 변하면 어떨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아무튼 영화라는 건 글쎄요, 영화라고 함축시키기는 좀 그렇고, 예술이라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오직 하나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상상을 했으면 이게 빨리 실천을 좀 하고 빨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다 자꾸 손 들어주시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인사 말씀은 두 분의 인사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을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감독님, 배우님 같이 여기 앞에 자리하셔가지고 사진을 전부 찍어서 나중에 좀 인스타 같은데 같이 공유하실 수 있게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일단 마지막 말씀부터 인사 말씀부터 청하고. 네, 그 감독님께서 아까 시작 전에도 꼭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에 제안을 해주시고 태동의 큰 역할을 해주신 하나다 프로듀서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나다 미쇼 프로듀서님이시고 이 영화에서 미술 감독, 원래 미술 감독이시거든요. 네. 미술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今日は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実はこの映画は本当にいろんな方々が助けていただいて完成した映画です。国内でも上映も決まってなかったのに、本当にいろんな方々の協力があって公開でき、そして、驚くことにいろいろ賞をいただき、そして、今回まさか韓国でこうやって上映できることにもなるとは、夢にも思ってませんでした、昨夜はポン・ジュノ監督ともイベント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今夜はユージ・テシード、こういった素晴らしい会を、本当に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配給会社の三人代表と、副社長の樹肥、シェドに、あと関係者の皆様に、本当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은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의 협력하에 완성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이게 상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고 협력을 해주신 덕에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정말 너무 좋은 일로 상도 받고 설마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어제는 봉준호 감독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은 유지태 배우님과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배급사 아트나인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관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두 분 하신 건가요? 아니죠. 네. 감독님이 하신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もう最後短く締めます。皆さんこれから便所行った時にこの映画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これからも上映が続くんで、どうか気に入ってくれた方は友人などにお勧め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소에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이 영화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영이 계속 되니까요. 이 영화가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키쿠와 세계의 영화를 홍보하는데 일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과연 요즘 영화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영화인들이 영화에 미쳐 사는 게 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영화인들은 영화를 봤던 예전에 봤던 영화와 그리고 지금 보는 영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오늘 제가 그 어떤 책에서 박찬욱 감독의 몽따주 거기 책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머리크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영화인들이요 자신이 본 영화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 바다에 퉁덩 빠져들길 바란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영화의 바다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길, 진짜 빠져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끝이 없는 세계를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가 세계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만남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사진 찍는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